그런데 일세 이제 고난의 행군이 들어갔어요. 근데 고난의 행군이 들어갈 때쯤에 집에서 가지고 온, 여기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외화가 고돌이 났습니다. 아, 뭐 꽤 갔네 그래도. 예. 이때부터는 북한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결코 같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모든 경제 활동도 자유롭게 못하지 않아요. 그렇지. 친인척도 없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에는 게스트로 이 반디혼님을 모셨습니다. 반디혼님 좀 사연이 있죠. 재작년 9월에 저희 유튜브 나와서 연평도 포사격에 관한 증언을 했는데 그때 웃는 표정이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악플 세례를 받고 너무 심하게 마음을 다쳐가지고 다시는 유튜브 안 나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돼서 또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게 됐고요. 제가 한국 와서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게스트로 우리 기자님 채널에 출연을 했고, 당시 연평도 포사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북한에서는 사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국에 와서 역사를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 측 견해로 남아있다 보니 큰 사건으로는 생각지 못하고 이런 피해상까지 있는 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또 방송은 또 이렇게 웃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가 보다. 아니 그 상황에 맞는 표정 관리가 필요하는데 네. 뭐 원래 잘 웃는 사람인데 그냥 하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정말 죄송하게 됐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그 연평도 피해자분들께 정말 심심한 그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심정이고. 예, 본인이 시작하기 전에 그때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한테 사과 말씀드리겠다고 하셔가지고 저 앞에 이 대목 꼭 한번 엮게 됐고요. 그런데 반디혼님은 북에서 뭐 특수부대도 있었지만은 근데 뭐 한 거 많습니다. 평양에 살면서 외화벌이 지사장도 했고 그리고 보위부도 있었고 네. 그리고 나중에 김정은의 김씨일가의 호화 생활을 또 안 받지만 어디 회사의 사장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북한 내막을 많이 아는 분이고 또 그리고 온 지가 이제 한 2년 남짓 됐기 때문에 또 따끈따끈한 북한의 소식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스트로 이렇게 다시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쭉 얘기를 듣던 중에 우리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저도 말해주기 전에는 몰랐는데 윤노빈이라는 천재 철학가가 5명이 식구 몽땅 북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저 외무장관 출신의 최덕신이라든지 천도교교령 오익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보도가 됐는데 군사 전두환 정부 시절이니까 딱 통제가 돼서 한 줄도 보도 안 된 사건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기서는 천재 철학자로 불렸고 그리고 유명한 김지아 시인하고도 고등학교 동창회 또 대학 동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북한에 심취해가지고 넘어가서 거기서 어떤 운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름대로 반디혼님이 잘 알고 있기에 이것을 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노빈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언제 북한 간 사람입니까? 82년 9월에 네. 대만에 유학을 나갔다가 네. 가족을 다 데리고 그다음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이제 북한에 월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분의 일가에 대해서 우연이면 우연이지만 정말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 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내가 이런 유족한 생활, 자유의 세상에 와서 삶을 누리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의 심층, 고충을 안고 그 독재의 범위 아가리 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할까. 스스로 택한 길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참 아프고 한국에 와보니까 또 그분이 이미 전에 세워놓은 그런 조서들도 다 있고 그분이 정말 간단치 않은 인물이더라고요. 어떻게 간단치 않은 인물인가요? 그분이 여기 부산대학교 철학 교수를 했더군요.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먼저 말을 뗀 것은 국정원에서입니다. 조사관님에게 이제 나 이런 분을 이제 한국 분을 만나본 적이 있다라고 했더니 놀라운 것은 그 조사관님이
순간에 검색을 해보더니 윤노빈이다 이렇게 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이름과 다르게 하고 경력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됐고, 그래서 부산대학교 철학 교수를 했고 신생 철학이라는 조서를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김지아 시인이 이제 부산대학교 철학부 창립 60주년 행사에 참가해서도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현재 이분의 제자들과 또 그분이 쓴 신생 철학에 이제 심취돼서 같은 그런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창시자는 북에 갔는데 네. 아직도 추종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뭐 일각에서는 주체 사상에 경도돼서 주사파들 북을 동경하는 사람이 아직 한국 사회에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아마 동경하던 사람 중에서 뭐 철학 교수까지 했던 분이면 진짜 뼛속까지 동경해서 갔을 건데, 네. 그렇게 자기가 좋다고 찾아온 인물을 북한 정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맞아줄 것이며 맞아줬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투영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북한에 갔으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한 인간의 또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또 중요한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노빈 교수가 아까 이름을 잘못 알았다고 했는데 북에서는 다른 이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분이 강원도 원주 태생이고, 그래서 벌써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 박사 칭호를 받았고, 독일에서. 이제 다음 동학과 또 이제 해결의 기본 그렇죠. 신봉자더라고요. 독일에서 공부했으면 그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의 생명 철학에 준해서 신생 철학이라는 그런 조서를 했고, 자기 딴의 분석으로 이제 철학을 이제 창안한 분이고, 이분이 북에 가기까지는 주체 사상에 신봉했다기보다도 당시로서는 전두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재 제도를 뿌리치고 이런 제도에서 박차고 사람을 위주로 여기는 북한으로 가보자. 뭐 이런 어떤 큰 민족을 살리자라는 포부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을 가지고 갔다. 예. 이념적인.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좀 우연일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제 눈동자에 비낀 한국인이었어요. 아, 예. 평양에서 봤다는. 네. 우리하고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아, 그 월북자하고 같은 아파트 살았으면 저 반대님도 어렸을 때 좀 좋은 환경에 사는 거 아니에요? 주황당 아파트다 보니까 3일에 공급차가 한 번씩 와요. 3일 공급을 받는다. 그때 당시는 상당히 정말 좀 뭐 급수가 있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그땐 대우 해줬네, 그러면. 네, 당시는 대우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분이 남에서 오다 보니까 다른 집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감시가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어울리지 못한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는. 또 상대를 하지 않고. 말도 안 걸고. 네. 예. 그런데 우리 집과는 좀 친했어요. 뭐 부모들이 친하다 보니까 자식까지 친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심부름도 가고 놀러 오라 해서 이제 가보면 어린 시절에 7살 때랑 정말 책이 많은 거예요. 난 그 책에 너무 반해서 당시 사회주의 사회에서 책 한 권 놓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빌려보러 가면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머리가 쭉 벗어진 분이 또 그 사모님이랑 80년대 말. 예, 80년대 말쯤 이제 중엽쯤 되죠 뭐. 이때 막 왔느냐, 책을 빌려주고 무엇을 느꼈느냐, 간식을 꺼내주면서 먹어라. 이 북한 사람들하고 당초에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목소리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정말 신기해서 그냥 가던 거예요. 그렇지. 네. 이게 한국에 대한 저 어린 눈동자에 비낀 첫 모습이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진짜. 맞아요. 한국 사람. 월북자를 원래 북한 사람이 접촉하면 또 보이고 가서 뭔 말했냐 적으라 하니까 귀찮아서 아예 만나지도 않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뭐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분이 당시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로 어우, 셌네. 예. 공개명은 조일민이고, 아, 조일민. 그리고 사회적으로 북한에 가서 개명한 이름은 종용호. 네. 그러니까 모두 종자를 따서 그 자식들까지 다 개명을 해서 종자를 붙였더라고요. 우리가 그 역사 기록에 조일민이라고 아까 뭐 그 직책으로 발표된 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은 조일민 보면 아, 이게 윤노빈 박사라는 걸 지금까지 몰랐을 거예요. 네.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한국 사람. 이 영상을 빌어서 이제 네. 뭐
이분과 연계가 된 분들이라든가 또 뭐 저 이런데 저는 사실 소식이라도 한 편 전하고 싶었고 이런 마음이었고, 근데 그분들이 운명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은 꽤 받았네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에서 대접이라는 게 말하자면 물질적 대접이 아니라 정신적 대접입니다. 대남 공작하라 이렇게 아닌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칠보산 연락소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대남 기사를 작성하고 대남 방송하는 분야에 이제 종야를 했습니다. 뭐 대체 그렇게 하죠. 예. 네. 이때 오길남 박사님하고 함께 근무를 했는데 오길남 박사님 80원의 월부 가지 않았어요. 예, 예, 예. 같이 했는데 내적으로는 거기에 종사를 하면서 한국민족민주전선 대표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배척을 당하기 시작해요. 참,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면 그 북한에서는 남조선에서 활동하는 비밀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무슨 남조선 비밀 방송 나온다 해놓고 사실 저 해주 같은데 연락소에서 사실 월북 간 사람들이 딱 한국 말투로 한국에서 방송하는 맞아요. 것처럼 네.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기단체 대표식. 좀 촌이 들면서 이분이 북한에 공식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국호가 씌인 단체, 이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민족민주전선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단체지? 라고 좀 사실 물음표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느낀 게 제 딴에는 한국과 평양과 해외에 다 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을 해방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대표는 평양에서 아파트에 네. 살고 있고. 네.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는 그래도 그 대표를 하면서 명예직을 가지고 많은 행사, 국가적인 행사들에도 참석을 하고 또 집에 가면 현판이 있어요. 김정일의 현판이. 이제 가족까지도 돌봐줘라 하는 직접 말씀을 받은 데 대한 현판이 있는데 그만에 이제 제 보기에도 그분들이 막 수심에 잠겨 있고 막 좀 멋대기는 감을 느껴서 그다음부터 기동령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알고 본 죽은 86년에 이 오길남 박사가 다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탈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오길남 독일에 박사는 갔다가. 예. 근데 와이프 남겨두고 왔잖아요. 네, 딸과 와이프를 남겨두고. 네. 그런데 이분을 책임지고 있던 게 바로 이 종영어분이었는데, 윤노빈이었는데, 북한은 윤자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한국에서 온 말하자면 철학한 사람이 달아났으니까 역시 못 믿을 놈이구나 해가지고 또 이제 연대적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책임자였던 같은 부서에서 탈북자가 한 명 생기니까 모두 혁명화 내려갔습니다. 책임자부터. 그때 바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도 귀에 생생합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교수라고 교수님 학생들이 따르고 박사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고 사모님이라고 대접을 받고 이러던 분이 북한에 와서 혁명화라고 내려가서 자기가 한 일도 아니고 남이 한 일 때문에 혁명화 내려가서 이리 내려가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으로 가다 보니까 부원이라는 건 사원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사무실에 한번 가보고 사무실도 아닌 큰 방에 쪽 책상들이 다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는데 그 구석에 조그만 테이블을 하나 차지하고 눈치를 보면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볼 수밖에 없지. 남수선에서 올라갔으니까 아웃사이더 아니에요. 다 경계하고 다 감시하고. 그 조그만 책상 하나 가지고 그냥 일반 업무를 보면서 앉아있으니까 너무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뼈저리게 그때부터 후회했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 시작이죠.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외야상점을 좀 다녔어요. 이제 기자님도 평양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당시 사회주의 때도 외야상점들이 평양에 있었거든요. 락원백화점, 대상백화점. 이 외야상점에 달러를 쓴다는 게 상당히 엘리트급지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오면서 가져온 외야가 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외야를 주지 않으니까. 그 뺏지는 않았네 그러니까. 예, 뺏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야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처럼 소비 문화를 하다 보니까 그 외야가 정말 뭐 다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로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도 물가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품절을 따져가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점점 고갈이 되기 시작하니 사모님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야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게 입국할 때 한마디라도 이 남편이 북조선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자기 귀물들이라도
액세서리라고 하는가? 네, 이런 군품들이라도 가지고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이 모르고 그냥 애들은 또 먼저요. 다 타라 해서 그냥 오다 보니까 다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돈도 다 놔두고 오고. 아마 이게 이 방송이 이제 알려지면 친척들도 또 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다 나니까 그거를 지금 막 와이프는 너무도 후회하고, 야, 그게 눈에 손하고 이렇게. 그때 북한 사람 보고 잘못 왔다고 할 수는 없고 네. 잡혀가니까. 그때부터 와이프가 이불 속에서 남편에게 계속 행악질을 했다고 해요. 네. 왜 왔냐? 왜 데리고 왔냐? 오길남 박사도 그 나중에 회고록 썼을 때 그랬어요. 그 부인이 죽어도 가만 안 있겠다고. 정말 자기만 가지 왜,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사에서도 남편이 죽으면서 자기만 혼자 죽지 애들까지 같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반 자살한 거지. 예. 그런데 일세 이제 고난의 행군이 들어갔어요. 근데 고난의 행군이 들어갈 때쯤에 집에서 가지고 온, 여기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외아가 고돌이 났습니다. 아, 뭐 꽤 갔네 그래도. 예. 이때부터는 북한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결코 같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모든 경제 활동도 자유롭게 못하지 않아요. 그렇지. 친인척도 없고. 자식들은 코가지. 대학은 그래도 김종일이 지시에 따라서 종합대학을 비롯해서 엘리트 대학들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뒷바라지를 하지 못하니까 와이프가 그 다음에 까베기 장사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북에 올라가서 철학 교수님의 부인이 그 까베기 장사는 하긴 놔뒀네. 예. 그건 뭐 이제 고난행군 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유적으로 이제부터 장사가 시작될 때니까 부산에서 교수님 사모님이 평양시장에서 꽈배기 장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하니까 허름하게 입었겠죠 당연히. 그래서요. 해야 되겠다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체면 불고 다 하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치에다 서랭이에다 조그만 걸 해갖고 나가서 팔고 넘겨주고 이런 장사를 했는데 그나마 이제 그게 연장되니까 평양에 석유 공급이 못 되고 윤유 공급이 못 되니까 뗄감이 없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때부터 속탄을 떼기 시작해요. 여기서 속탄이라는 거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집이 착화탄을 찍어가지고 4층이었는데 집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구멍탄을 뗍니다. 뭐 북한 좋아서 갔으니까 고난도 같이 해야죠. 뭐. 그래서요. 그러던 차제에 이제 97년도인가 갑자기 집을 뺏겨요. 무슨 허위국이라고 하는 김종일을 이제 축구인들이 보호하는 974부대라고 있잖아요. 허위국 용량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주로 금수산 태양궁전이 있는 영북지구에 허위국 집들이 다 있었는데 거기 이제 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물이 없는 거예요. 살림집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김종일이가 그랬다고 해요. 너 평양에서 제일 좋은 데 골라라. 그런데 이 망할 녀석들이 골란 것이 한 아파트에서도 그 현관만 고른 거예요. 이걸 달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차들이 들이닥쳐서 이제부터 짐 다 실어라. 아, 그 얘기하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한 구대명 선생님 거품이란 책 보니까 그 적공국이 와서 아파트 다 지어놓으니까 그걸 뺏어간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북한이 그냥 자기 집도 뺏기고 어디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해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아파트에 동거살이로 다 보내고 조직적으로 그 다음 빈집들을 하나씩 내서 다시 배치를 해주다 보니까 더 못한 집에 집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뺏겨서. 그 다음 자식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돼요. 대학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 커서 이제 출가를 가야 되잖아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동생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 형이나 누나들은 엄청 멋있어요. 생긴 것도 멋있고 뭐 같지요. 뭐 키가 늘씬한 데다가 성품이 정말 좋아요. 공부만 정말 잘하는 굴띠쥐들이고. 그런데 누구도 딸이나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가문이 한국 걸리니까. 예. 누가 줘요? 간부사업 걸리니까. 예. 그러니 그 멋있는 자식들이 시집 장가를 못 가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 마음고생하고 그래도 혼신짝도 짝이 있다고 늦게나마 가정들은 다 이룹니다. 가정들은 이루는데 자기네가 바라는 그런 눈높이에서 이루지 못하죠. 못하고 이루는데 그 모든 가정들이 다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는 부모들이 나이 먹으니까 사모님도 이제 막말해요. 자식들 보고. 안 준대서.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막말해. 그러면 신기한 건 자식들이 엄마 그런 소리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이래도 이만큼 잘하고 대학 다니고 잘 사는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번심은 아니라고 봐요, 그들도.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그들이 알거든요, 이 사회에서. 그런데 남편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불 속에서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내가 죄스럽다. 당신과 자식들에게 내가 정말 씻지 못할 인생의 대죄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지 살아있어요? 네. 다시 조국통일 이제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로 다시 또 등극을 합니다. 사람이 없죠. 뭐 그게 뭐 한국에서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차 당대회 때랑 전원회의 때랑 명예직으로 주석단에 나왔더라고요. 2015년에 네. 주석단에 앉은 거 봤다. 예, 또 2017년에 전원회의 할 때도 주석단에 나오고 이름이 올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직 살아계시느나 고령의 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족 사는 거는 가난하게 살겠죠. 뭐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 와서 제가 보니까 야 일반 노동자, 일반 뭐 회사는 고사하고 알바하는 일반 평민 그 삶에도 비추지 못할 그런 처참한 삶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운명을 볼 때 야 이분들이 택한 길 이게 민족을 위한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이고 가정과 자기 운명들 다 망치는 길이었구나. 아무튼 한국에서 있었으면 대학 총장도 했을 것이고 네. 어쩌면 또 뭐 잘하면 또 청와대 무슨 뭐 실장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또 제자들이 또 잘 나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아마 북한을 추종하다 아직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린 그래도 여기 살아서 벼슬이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북에 가라도 죽어도 안 가는 이유를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북에 올라간 한때는 한국에서 또 독일에 가서 해겔 철학을 배우고 부산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윤노빈 교수의 북으로 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